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장과 양극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진짜 교육 및 대입 개혁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본 발표는 여야 어느 정당의 입장과도 상관없는 학자의 오랜 연구에 따른 중립적 의견의 발표임을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한국 경제 핵심 상식 10가지로 요약해서 한국 경제가 처한 성장과 지역 간, 계층 간 분배의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에 극복을 위한 진짜 교육개혁과 대입개혁의 필요성, 그 다음에 그 구체적 개혁 방안, 특히 성장과 분배, 공정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학 입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관련해서 퀴즈로 풀어보는 대통령, 기업인, 금융인, 전국민 그리고 제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알으셔야 할 한국 경제의 핵심 상식 10가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본 발표에서는 그중 5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에 관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진짜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장기 성장률은 매 5년마다 몇 %포인트씩 변화했을까? 1번 1%포인트씩 상승, 0.5%포인트씩 상승, 0.5%포인트씩 하락, 4번 1%포인트씩 하락. 답은 4번입니다. 한국 경제는 제가 2016년 논문에서 제시한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서 지난 30년간 경제의 진짜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장기 성장률이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또박또박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 하는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장기 성장률이 매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6%대에서 김대중 정부 때 5%대, 노무현 정부 때 4%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3%대로 내려앉았고요. 이 선형 하락 추세가 이제 워낙 강력해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2%에서 1%대를 이제 이 선형 추세에 따르면 통과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5년 1% 하락의 법칙은 지난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해온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닥치는 모든 경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취업 절벽과 청년 실업에 부닥친 청년들이 좌절하고 분노해서 일반형에서 잘 아시지만 이생망, 헬조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생망 현상의 원인은 우리 청년들의 나약함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추락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0%대로 향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싶은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죠.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좋은 일자리인데 성장률 추락하면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 취직하고 싶지만은 그런 일자리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돼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런 일자리 취직 못하고 좌절하고 분노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소득 분배, 양극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90년대 이래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는 동안 소득 분배는 개선되었을까, 악화되었을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장기 경제 성장률과 소득 분배의 관계는? 답은 3번, 성장률 추락, 양극화 심화입니다. 9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진위 개수나 소득 5분위 배열 같은 소득 분배 지표를 보면은 다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양극화가 심화됐다. 일반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트레이드오프, 역의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역의관계가 아니라 양의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장 추락이 이루어지는 동안 분배라도 개선됐어야 되는데 성장 추락이 이루어지는 동안 분배도 양극화도 동시에 악화됐습니다. 이런 성장 추락은 결국 이제 출산 양극화, 결혼 양극화까지 이제 초래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대조로 직장 근무하는 기간은 길게 잡아 25년 정도입니다. 근데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성장률이 이제 0%대 제로 성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소득은 4,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25년 동안 4,200만 원씩 받으면은 결국 평생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취직해서 벌 수 있는 돈은 1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지금 저축률이 10%이기 때문에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 부부가 합산해봤자 2억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에서 12억입니다. 그래서 2억 갖고 11억, 12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대졸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5년 1% 하락의 법칙이 저결혼과 저출산을 가져오고 더해서 결혼 양극화, 출산 양극화까지 이제 불러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 추락과 양극화가 동시에 악화되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에 관한 문제가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30년간이나 8%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여서 로버트 루카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를 성장 기적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을 가져온 성장의 주 원동력은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은 장기 성장률이 8% 이상을 30년 이상 지속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구 4천만 넘는 나라가 8% 이상의 장기 성장률을 30년 동안 지속한 경우는 없어요. 전무후무한 기적적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시카고대 로버트 루카스 교수 같은 경제학의 최고 대가들이 이를 설명하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현대 경제 성장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한 수학으로 이제 정립한 이론이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현대 경제 성장 이론에 따르면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한마디로 교육 등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입니다. 인적 자본은 우리가 교육 등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 기술,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결국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한국의 고도 성장도 이런 빠른 인적 자본 축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한국 경제가 9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장기 성장률이 지속적 추락을 해서 지금 0%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답은 뭘까요? 모방형 교육 및 경제체제입니다. 현대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성장 추락의 원인은 인적 자본 축적의 정체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됐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엉뚱한 인적 자본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2007년에 이제 정운찬 교수님과 쓴 논문에서 인적 자본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방형 인적 자본이고 두 번째는 창조형 인적 자본입니다. 모방형 인적 자본은 기존 지식이나 기술의 모방을 통해 익힌 인적 자본이고 창조형 인적 자본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인적 자본입니다. 한마디로 모방형 인적 자본은 짝퉁을 만드는 능력이고 창조형 인적 자본은 오리지널, 원조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는 모방형 인적 자본을 빠르게 축적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이제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시기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20년 선진국 특허의 벽에 부딪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50년, 40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기술을 마음껏 모방해서 그거를 상품화해서 수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20년까지 줄어들면서 선진국과 격차가 19년, 18년짜리는 더 이상 근데 특허 때문에 베껴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방하는 게 힘들게 된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서면서 잘 아시지만 인터넷이 이제 급격히 발달하고 그 다음에 최근 AI도 이제 급격히 발달하면서 남이 만든 기존 지식이나 계산 능력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게 우리가 지금 초중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런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이제 급락한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 챗 GPT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대졸 수준의 인간의 모방형 지식 노동은 지금 급격히 지금 무용지물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럼 챗GPT로 대표되는 이제 새로 도래한 AI 시대에 근로자나 기업 그리고 국가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자 성장의 원동력은 답은 4번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생산 요소는 뭘까요? 노동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닙니다. 바로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혹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인 창의력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가치가 얼마나 막대한지는 제가 지금 제 목소리 아닌 걸로 말하고 있네요. 네. 예. 지금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이제 매그니피션트 7, 뭐 M7이라고 부르죠. 그런 기업들을 보면 다 기술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술 기업이라는 게 기술이 끝일까요? 그 기술의 핵심은 다 아이디어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아이디어가 핵심인 기업입니다. 그 아이디어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나라 GDP를 2021년 기준으로 1로 놓고 봤을 때 구글은 우리나라 GDP의 1.1배,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는 1.4배, 애플의 가치는 1.6배입니다. 아이디어 가치가 무궁무진 어마무시한 겁니다. 뭐 또한 예를 들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아이디어가 언제 나왔습니까? 2008년 등장했고 2009년부터 상용화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는 뭡니까?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화폐는 정부가 찍어내는데 민간이 찍어내자. 플러스 이제 블록체인 두 가지 아이디어 그냥 결합한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총가치가 21년 말에 1조 달러 돌파합니다. 1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의 반을 넘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어떻게 됐으면 1.7조 달러까지 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가 우리나라 GDP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뭡니까?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1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이 우리나라 GDP인데 아이디어 하나의 가치가 우리나라 5천만이 피땀 흘려 번 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등장하고 챗GPT의 시대가 이제 등장하면서 지금 인간 지식 노동 중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내는 능력만이 이제 최후의 생존 수단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챗GPT 시대에 창의력을 안 키워주면은 챗GPT에 다 대체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이런 챗GPT 시대에 창의력을 안 가르쳐주면은 학생들을 무기 없이 전쟁터에 보내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30년간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모방형 교육과 경제체제를 답습하고 있고요. 그 결과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추락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 행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간단한 소결을 말씀드리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문제의 원인은 교육 때문이고 해법도 교육에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회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6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시대착오적인 모방형 교육과 입시제도를 탈피해서 창의력을 교육하고 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진짜 교육개혁, 진짜 입시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진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열린 문제 창조형 수업을 도입해야 한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진짜 대입개혁을 위해서는 창의력 비례 경쟁 선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년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두 번째, 진짜 대입개혁 창의력 비례 경쟁 선발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슬라이드 뒤에 참조로 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 그 다음에 지역 경제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짜 대입개혁. 이게 창의력 평가 지역 비례 경쟁 선발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 비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리바이브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국은행이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 비례 선발제를 더 이제 임프루브된 폼으로 지역 비례 경쟁 선발제, 거기다 창의력 평가라는 선발제를 제가 2014년 15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같이 한번 논의를 더 이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바람직한 대학 입시의 조건을 이제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2014년 쓴 논문에 이제 주로 입각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국 각 지역 개천에서 수많은 용들이 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천하람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960년대 이후 30년간이 그 시대인데요. 이 시기에는 하락 추세 없는 8%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한 성장의 황금 시대입니다. 이때는 한 지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지역, 여러 계층에서 수많은 야생의 용들, 야생의 인재들이 나와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이들이 떠받치면서 성장률의 고공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가 개천의 용들을 위한 등용문 역할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장의 원동력인 인적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학 입시가 지역 계층 관계없이 진짜 뛰어난 인재를 효율적으로만 가려낸다면 그 다음에 그 진짜로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한테 보다 많은 자원과 재량권이 배분만 된다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고요. 그에 따라 인적 자본 축적이 촉진되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학 입시가 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가 이런 자원 배분, 성장 촉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입시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이면 찾을 수 있는 쓸모없는 지식들까지 얼마나 많이 암기해 있는지로 평가하는 시대착오적인 입시를 이제는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인적 자산인 창의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일부 지역, 일부 계층에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축구 국가대표 뽑을 때 한 동네 한 구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뽑을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잘 차는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것처럼 나라 전체에서 제일 뛰어난 인재를 가려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을 진짜 인적 자본, 진짜 실력만으로 공정 경쟁하는 대입 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인적 자본이란 뭐냐면 타고난 잠재력과 공부에 투자한 자신의 노력에 비례해서 학생이 얻는 진짜 실력입니다. 부모 경제력과 상관없는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의 진짜 인적 자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학생의 진짜 실력을 알고자 대학은 사실 입시에서 수능 점수도 보고 출신 학교 등을 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대학이 평가하는 것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겉보기 인적 자본에 불과합니다. 학생의 진짜 실력과는 상당한 괴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는 학생들의 진짜 인적 자본, 진짜 실력을 제대로 가려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현행 대학 입시는 진짜 인적 자본, 진짜 실력을 제대로 가려내고 있나? 현재 입시 제도는 한마디로 모방형 전국 단위 평가 선발제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첫 번째는 모방형 지식평가 입시 제도고 두 번째는 전국 단위 평가 선발제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은 아직도 모방형 시험을 통해서 모방형 인적 자본, 모방형 지식을 평가 기준으로 선발하는 모방형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방형 시험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3년 수능 문제입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 유럽연합 EU 중 어느 지역의 GDP가 더 큰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제 주위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들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아는 교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알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전혀 쓸모없는 지식을 묻는 이런 문제를 내고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이건 정말 무의미한 이런 문제를 내는 그런 모방형 시험을 보고 있는 게 하나고요. 이런 모방형 시험 때문에 학생들은 할 수 없이 경제학과 교수도 모르는 경제학 지식을 달달 외워야만 되는 이런 난센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정작 창의력을 키울 시간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답 없는 이런 모방형 지식 묻는 문제 몇 개나 풀어봤냐 했더니 학생들이 계산해보다 한 7만 개 정도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창의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지금 현행 입시제도는 바로 전국 단위 평가 선발제입니다. 전국 단위 평가 선발제는 전국에서 지원한 모든 학생들을 학교 지역 상관없이 한꺼번에 선발하는 겁니다. 이런 전국 단위 평가 선발제 하에서는 고비용 사교육 등 다양한 치장법을 이용하면 진짜 실력보다 겉보기 실력이 훨씬 과대포장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전국 단위 평가 선발제 하에 겉보기 실력을 높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국 단위 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정답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난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대한 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평가기관의 기출문제 분석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파악한 입시학원이 이걸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입시학원으로부터 이 정보를 구입하면은 겉보기 실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입시학원에서 고비용 사교육을 통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구입한 학생들이 이제 훨씬 유리해지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훨씬 불리해지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1만 개라고 하면은요. 한 학생은 그중에 9천 개나 습득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은 1천 개 습득했어요. 그럼 9천 개 습득한 학생이 훨씬 더 진짜 인적 자본이 높지만은 이 9천 개 습득한 학생이 학원을 안 다녀요. 그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없는 문제만 이제 공부했으면 이 학생은 시험을 봐서 겉보기 인적 자본은 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천 개만 공부한 학생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1천 개만 공부해서 거기서 다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겉보기 실력은 100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구입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정보 격차가 이제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역별 부모 경제력 격차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확대됐는데 지난 30년간 그러면서 지역별 시험 정보 격차가 확대되고 그것이 이제 지역별 대학 합격 확률 격차 확대로 이제 이어졌다. 결국 이제 부유한 지역 학생들이 경쟁에서 유리해져서 공정 경쟁이 이제 저해됐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개천에서 이제 용이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에비던스를 이제 제가 2014년 논문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한 거에 따르면 이게 이제 서울시 구별 아파트 가격, 부모 경제력을 나타내는 구별 아파트 가격과 서울대 합격 확률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강한 상관관계가 있죠.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건 아파트 값이 비싼 부유한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 합격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울대 구별 사설학원 수와 서울대 합격 비율을 봐도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 합격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잘 사는 지역 학생들이 유전 등의 영향으로 좋은 머리를 타고 나서 타고난 잠재력으로 진짜 인적 자본 자체가 더 높아서 합격 확률이 더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2014년 서울대 합격 확률을 제가 이제 서울시 구별로 그려본 건데요. 강북구는 서울대 합격 확률이 0.1%, 1000명 중에 1명 들어가요. 근데 강남구는 2%, 1000명 중에 20명이 들어갑니다. 무려 강남구가 20배나 돼요. 강남구가 강북구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제 생각에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많이 들어가는 정도가 이 진짜 인적 자본 차이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제가 2015년에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라는 제목하에 류궁관 교수님과 동경대 손석준 교수님과 같이 이걸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거는 유전적 요소로 결정된 진짜 인적 자본에 따른 서울대 합격 확률을 이제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을 보면은 서울대 구별로 이제 서울대 합격 확률, 진짜 인적 자본에 대한 에 따른 서울대 합격 확률인데 큰 차이가 구별로 안 납니다. 근데 실제 서울대 합격 확률은 빨간 선인데 큰 차가 나죠. 진짜 인적 자본에 따른 서울대 합격 확률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강북구는 0.5%, 강남구는 0.84%였습니다. 결국 강남구 학생들이 진짜 인적 자본에 따른 진짜 인적 자본에 따라 서울대에 들어간다면은 강북구 학생들보다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20배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1.7배 정도 들어가면은 많이 들어가면 적당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20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대 합격 확률 차이에 8에서 9할 정도는 학생의 타고난 잠재력이 아니라 부모 경제력 차이에 따른 치상법 차이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한국은행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이걸 이제 저희는 2014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2018년 데이터를 갖고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셔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비슷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굉장히 스테이블한 결과다, 로버스트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단위 평가 선발제가 진짜 인적 자본, 진짜 인재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부모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치장법에 더 많은 투자를 한 부유한 지역, 부유한 계층 학생의 지금 입시는 과도하게 페이버를 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경제력이 크게 뒷받침되는 일부 지역 계층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유하지 않은 지역에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높고 진짜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는데 현재 입시 제도가 실패하고 있을 가능성을 이제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시 공정 경쟁의 약화가 시대착오적인 모방형 지식교육과 함께 한국 교육의 지금 양대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2016년 논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전국 단위 평가 선발제 중에서 이제 특히 서울대 정시에서 이 전국 단위 선발제가 이제 얼마나 공정 경쟁 훼손이 심한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서울시 구 중에서 강북구 등 13개구는 2015년 서울시 일반고 중에 합격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거나 한 명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떤 한 구가 있는데 82명이나 집어넣었어요. 그 구가 어디냐면 강남구입니다. 전국 단위 평가 선발제는 공정 경쟁 훼손이 굉장히 심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행 대입제도, 모방형 전국 단위 평가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최적의 입시 제도를 우리가 하루속히 도입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최적 입시 제도는 무엇이냐? 그걸 이제 제가 2016년 이제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공정 경쟁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입시 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창의력 평가 비례 경쟁 선발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창의력 평가 비례 경쟁 선발제는 창의력 평가 입시 제도하고 비례 경쟁 선발제를 이제 결합한 제도입니다. 비례 경쟁 선발제도는 지역 비례 선발제하고 경쟁 선발제를 결합한 제도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2016년에 제시했는데 이건 어떤 제도냐면 학생들의 평가를 한 단계 하는 게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 합니다. 첫 단계는 지역 비례 선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혹은 같은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만 비교 평가해서 그 지역 학생 수 혹은 그 학교 학생 수에 비례해서 1차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비례 선발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 학교 지역별로 1차에 뽑힌 학생들을 모아서 두 번째는 학교 지역 관계없이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지역 관계없이 비교 평가해서 입학 정원만큼 최종 선발하는 겁니다. 이런 비례 경쟁 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1단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비례 혹은 학교 비례 선발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선발제를 이용하게 되면은 학교 시험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학교 비례 선발제라면은 학교 시험에 대한 정보는 같은 학교, 같은 선생님이 같은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이제 급격히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공정 경쟁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비례 혹은 학교 비례 선발제가 이제 1단계로 도입하는 게 이제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공정 경쟁을 이제 보장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미 이런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정 경쟁 입시 정책이 이제 도입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000년대 초에 정운찬 서울대 총장님이 도입한 지역 균형 선발제입니다. 근데 이 지역 균형 선발제는 학생 수에 비례하지 않고 그냥 학교당 2명을 뽑고 미국의 어포머티브 액션에 이제 좀 더 가까운 제도입니다. 미국의 어포머티브 액션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미국의 어포머티브 액션 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스 베이스드 어포머티브 액션 제도가 이제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해서 오랫동안 도입됐는데, 근데 이게 위헌 문제가 이제 제기되면서 이제 97년에 이제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탑 10이라는 고교 내신 상위 10%를 이제 텍사스 주립대 입학 보장하는 지역 비례 선발제를 도입했어요. 그 뒤에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퍼센트 플랜스라고 해갖고 이제 지역 비례 선발제를 도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지역 비례 선발제가 이제 미국에는 이미 도입됐다. 근데 이 제도들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제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자본주의 효율성을 침해한다. 그 다음에 역차별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크게 이제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2016년에 제시한 이 비례 경쟁 선발제는 1차에서는 비례 선발제를 하되 두 번째는 이제 경쟁을 도입해서 2단계에서 우수 학생이 많이 분포된 이제
학교의 학생들이라도 이제 더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2단계에서 이제 1단계에서 모인 학생들까지 경쟁을 시켜서 이제 부유한 지역 학생들이라도 정말 능력이 뛰어나는 학생들한테 차별하지 말고 이제 뽑는, 그래서 역차별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선발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자 해서 이제 제가 2016년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평성에 초점을 맞춘 비례 선발제가 이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 공평성에다 효율성을 함께 보장하는 비례 경쟁 선발제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우리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동의하는, 그다음에 보다 효율적인 입시 제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비례 경쟁 선발제에서 그럼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인적 자본을 이제 측정할 거냐 하는 건데, 비례 경쟁 선발제를 하면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핵심 지식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걸 1단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핵심 지식을 이제 익힐 수 있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시험이나 면접에서 가능하면 이제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열린 문제를 던져주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인 창의력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의력 중심 평가는 뭐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 16년, 21년 등의 이제 논문에서 계속 이런 창의적 능력을 평가하는 입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구체적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런 입시에서 내느냐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공 문제, 경제학과 같은 데서는 전공 지식에 입각한 창의적 사고력을 묻는 정답 없는 열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저축하는 창의적인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한 학생들은 훨씬 더 창의적인 답을 냅니다. 혹은 1년 내내 섭씨 30도가 넘는 불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얼음을 화폐로 도입하는 창의적인 방법은, 이런 문제를 던져주면은 달달달달 외우고 남의 아이디어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창의적인 훈련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답을 합니다. 면접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면접에 이제 종종 내는데요. 대충 13명이 면접하면은 대한민국의 제일 우수한 학생들이 를 제가 면접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 12명은 이거를 초중고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걸 대답한 학생 한 명입니다. 앞으로는 13명이면 면접할 13명이 다 이 대답을 하고, 그중에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자원을 몰아주고 해서 그 학생들을 스티브 잡스로 키우고 그래야 나라가 지금 살아납니다. 이런 문제를 내면 그 창의력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냐, 그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 없지 않냐 하는데, 창의력 평가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창의력 평가는 한 사람이 하면 주관적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하면은 충분히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후설의 이론을 이제 차용해 오면은 한 사람의 평가가 갖는 주관성의 한계를 여러 사람이 하면은, 여러 사람이 인터서브젝티브하게 상호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논문 평가할 때 창의성을 평가하는데 3명, 4명 되는 레프리들이 이렇게 상호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TV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많이 이제 가수들이 이제 평가하는데 다들 이제 몇 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에서 교수하고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등 여러 명이 상호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충분히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같은 창의적 인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대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진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입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국 경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이빙 코리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나라의 경제 성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지역 계층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교육 개혁, 진짜 입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특히 창의력과 공정 경쟁,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창의력 비례 경쟁 선발제를 도입하는 세이빙 코리아 교육 개혁, 대입 개혁을 여기 계신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한 각계 지도자들이 함께 나서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언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직 교수님 감사합니다.